워렌 버핏은 유언장에 S&P 500이랑 채권 섞어서 갖고 있으면 노후가 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ETF로 편하게 장기 투자하다 보면 부를 지켜나가는 거에 넘어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버티기에는 ETF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S&P 500은 사실상 무위험 자산에 가깝다, 이게 정설로 돼 있죠. ETF를 투자하면, 특히 시장지수 ETF를 투자하면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재테크 플랫폼 매경 M+ 기자 문희로라고 합니다. ETF가 적금 예금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금이 더 안전하긴 하죠. 예금이 이번에 그 보장되는 금액이 원래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 원으로 상향됐잖아요. 1억 원 정도 모아서 이제 예금에 넣어주시고 나머지 돈은 다 ETF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2%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계속 돈이 녹게 되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자는 차원에서 ETF를 소개하는 거고, 제가 이번에 그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적금이 바로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ETF는 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기업들을 묶어놓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이 주가가 내리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서 평균을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자산 그 ETF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ETF는 이제 일반적인 ETF, 시장지수 ETF를 말씀드린 거고,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존 보글 같은 전설적 투자자들이 ETF를 강조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은 이제 유언장에 S&P 500이랑 채권 섞어서 갖고 있으면 이제 노후가 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존 보글은 이제 ETF의 창시자죠. 존 보글의 철학은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ETF가 나온 거고, 개별 종목을 집중 투자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고, 존 보글은 어떻게 보면 ETF의 어떤 대부격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는 ETF를 추천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그런 큰 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TF로 편하게 장기 투자하다 보면 부를 지켜나가는 거에 넘어서서 이제 노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버티기에는 정말 ETF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분산 투자 외에 ETF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어떤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가요? 안정감을 주죠. 좀 마음 편한 투자가 할 수 있고, 좀 잘 때도 좀 편하게 잘 수가 있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제 시장에 도전했죠.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시장 지수 추종 ETF는 헤지펀드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90%를 이긴다는 얘기죠. 그 벤치마크 지수를 도달하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전체 9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하면, 특히 시장지수 ETF를 투자하면 그냥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을 거라는 어떤 착각? 약간의 교만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는 그 머니 무브라고 하죠. 전 세계 돈이 흐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ETF에 투자해야 되고요. 배당 ETF의 경우 현금흐름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하락해도 조금 그 하락분을 만회하고, 결국에는 만약에 주가가 뭐 수년간 투자했지만 그대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배금을 계속 받아왔으니까 결국엔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 운용사들이 그 ETF 수수료 경쟁이 붙어가고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ETF로 들어와라 하면서. 그래서 비용이 낮다는 점도 그런 어떤 ETF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ETF가 꾸준히 연 8% 내외 성적을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0년을 검증을 받았죠. 100년 전에 시초가랑 지금 현재의 주가를 비교했어요. 이거를 연평균 복합 성장률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연 8에서 10% 정도 나오죠. 이렇게 매년 10%씩 오르는 금융상품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과거에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해서 ELS, 은행의 그런 ELS 상품 추천 받으신 적도 있었을 텐데 그거 한번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연 10%를 줬다기보다는 어느 한 해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 3년간은 거의 매년 2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고점 얘기가 나오는데 100년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사위를 돌렸을 때 그 확률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들의 예측은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S&P 500 ETF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시고 그렇게 자산을 지키고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우리가 국민연금 수령으로 노후가 대비가 안 됩니다. 그걸로 보존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돈의 50%도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향하는 그런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노후에 좀 좋아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지금까지 그래왔다 앞으로 100년도 그러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약에 뭐 미국 S&P 500이 너무 고평가돼 갖고 주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려는 그 지수 추종 ETF 투자자들은 이번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씩 복리로 올랐는데 이번에 최근에 뭐 하반기에 좀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때 꾸준히 사시면 2, 3년 안에 또 회복이 될 테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ETF도 저가 매수가 수익률을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또 미국이 망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수가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100년간 검증 받았으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검증된 빅데이터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좀 의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를 마치 무위험, 제 책에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위험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S&P 500을 또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미국이 망하면 S&P 500도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S&P 500, 그 500개 기업 중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라는 건 미국 이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뭐 유럽,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매출의 53%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500개 기업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거지 미국이 망하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S&P 500 이 지수에 포함된 500개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고 전 세계가 망한다는 기준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엔비디아, 요즘 유행하는 그 엔비디아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역시 50% 이상이 중국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전 세계가 망한다는 그런 리스크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했고요. 이건 제가 처음 쓴 말은 아니고 월스트리트나 블룸버그에서 이미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사실상 무위험 자산에 가깝다. 이게 정설로 돼 있죠. 만약 S&P 500이 망한다면 다른 투자 수단도 망하는 정도의 경제 위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위기가 오면 리스크를 전부 끌어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일단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뉴노멀이라고 해서 뭐 상식이 깨지는 사회지만 만약 이것까지 깨진다? 그럼 자본주의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개별 종목을 추가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개별 종목으로 내가 부자 되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워렌 버핏조차도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뭐 좀 분산해서 투자해야겠죠. 분산 투자의 어떤 가장 기본이 ETF니까 S&P 500이 올해 하반기에 9월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리스크가 가장 크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PER, 퍼가 되겠는데 지금 거의 뭐 27배가 넘는 상황이죠. 미국 S&P 500이. 근데 사실 최근 10년 평균은 16배 정도거든요. 여기서 퍼가 높다는 것은 그 회사들 전체들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균이 한 16, 17배인데 지금 27배고 거의 뭐 일부에서는 30배라고 보고 있는 건 거의 2배 이상 고평가되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죠. 팔란티어 이런 것들은 100배가 넘고요.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S&P 500이 고평가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 근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 그렇게 하락하면 다시 제자리 찾아갈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주가를 평가하는 그런 PER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통화를 많이 풀지 않는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나 전 세계 정부들이 각국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가정 하에는데 지금은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순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평가하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버핏 지수 같은 거 사상 최고가에서 지금 붕괴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물론 안 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지연되는 거는 이미 투자자들도 그 수치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잘 맞았던 거는 지금 금융 환경에서 이 기업들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 주가에서 팔아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가치 자체가 너무 하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비싸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나 기업 주가나 이게 높게 고평가된 것처럼 보인다는 착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까지 얘기하면 뭐
오늘 하루 꼬박 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렇죠. 테마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전력 ETF다, 원자력 ETF다 이런 테마 ETF는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을 묶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 산업이나 업종이 고평가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바꿨을 때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수 ETF,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할 정도의 어떤 위기가 오려면 총체적인 위기가 와야 되고 뭔가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중 무역 전쟁 시기도 지금 사실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지수가 버티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은행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그 재무 평가를 깐깐하게 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가 오긴 어려운 환경인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이나 금융공학 차원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뉴노멀이고 시장 ETF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거고, 제가 이제 ETF 책을 쓴 이유는 ETF 하나만 해도 되겠지만 그 시장 ETF에 여러 가지 또 종목을 추가해서 안정성을 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를 여러 개를 섞다 보면 리스크는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간의 우려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TF 투자에서 가장 흔히 하는 초보자들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ETF를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거든요. 이게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펀드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ETF는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ETF는 무슨 종목이 담겨있는지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펀드라는 말을 듣자마자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ETF는 나 펀드는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ETF는 본인이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하기 좋은 공부의 툴이자 자산 증식의 어떤 친구가 되겠고요. ETF로 대박이 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박이랑 분산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분산 투자의 어떤 대명사가 ETF가 되는 거고, 대박은 어떻게 보면 뭐 수익률 2배, 3배, 10배거 이런 말로 요약되는데, ETF는 그런 ETF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ETF는 거의 없고요. 결국 대박은 개별 종목이고 분산은 ETF거든요.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ETF에 개별 종목을 추가하시는 게 맞는 거지, ETF로 막 대박이 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인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사실상 ETF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안전하게 일반적인, 그리고 특히 시장 지수를 기본적으로 깔고 일부 ETF나 개별 종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시는 투자 방법을 추천합니다. ETF가 1세대 지수 추종에서 4세대 월배당 ETF까지 진화한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생존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ETF가 많이 다양하죠. 심지어 이제 종목 수보다 ETF 수가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라면 뭐 스마트폰 ETF, 뭐 어디 AI ETF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재료 하나 두고 요리를 여러 개 만들듯이 ETF가 더 많아졌는데, 진화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존 보글의 개념이었던 어떤 지수 추종 ETF가 이제 첫 세대였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 ETF. 나는 AI 주식만 갖고 싶어. 그러면 AI ETF, 원자력 발전소 ETF, 요즘 유행하는 방산 ETF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ETF도 보니까 주가 급등이 심하네. 그러면 배당 ETF, 이제 나는 고배당 ETF로 갈래. 그래서 배당이 나왔고, 요즘에는 어떻죠? 그 배당 ETF가 이제 분기마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하고 배당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뭐 3개월마다 배당을 줬는데, 나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고 싶어. 그 투자자의 요구에 자산운용사에 반응한 것이 바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제 책에도 일부 나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한 4세대 ETF까지 나왔죠. 우리들의 성향이 좀 맞는 ETF를 파악하고 ETF를 공부하는 게 그 후순위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사실 증권사에 우리가 뭔가 계좌를 틀 때도 내가 공격 성향인지 뭐 내가 어떤 좀 안정 성향인지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ETF를 이제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ETF를 만약에 두세 개 하겠다 그러면 그런 좀 공격적인 ETF도 있으니까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형 고배당, 월배당 등 세대를 거듭한 ETF 중 현재 투자자에게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ETF 유형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초보자들이면 저도 제 가족들에 얘기했지만 지수 추종이 되겠죠.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그 다음에 뭐 VOO, IVV, SPLG. 이 중에서 SPLG가 주가는 제일 쌉니다. 스파이는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 뭐 SPY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비쌉니다. 거의 90만 원이에요, 한 주에. 좀 비쌉니다. 근데 똑같은 지수 추종인데 SPLG 같은 회사에서 낸 겁니다. 이건 10만 원입니다, 한 주당. 그래서 소액 투자자면 당연히 SPLG로 시작하는 게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배당 커버드 콜 ETF가 유행이지만 초심자들은 그런 ETF는 이제 쭉 보시고, 왜냐면 그런 최신 ETF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점 더 좋은 ETF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급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SPLG나 뭐 여유가 있으시면 스파이로, 가장 대표적인 1등이 스파이니까 스파이로 하시고, 아니면 SPLG 하시고, 뭐 제 책이나 유튜브 통해서 ETF에 대한 이제 작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공부해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다 공통된 얘기일 거예요. 뭐 미국 지수 추종 ETF부터 시작해라. 이거는 뭐 사람 성향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S&P 500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숫자라는 500개도 검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QQQ라고 하죠. 나스닥 100이잖아요. 이거는 100개 종목인데 단기적인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나스닥 100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100개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스닥에 있지만 S&P 500에 못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친구들이 이제 S&P 500개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500개라는 분산. 또 러셀 2000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적자 기업인데 잘 나간 좀 유망한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이 2,000개나, 그러니까 2,000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중에서 대부분이 적자고 막 이제 성장하는 데기 때문에 폭락하면 같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수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00개나 넣은 겁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이, 그래서 어떤 주가는 하루에 30% 올라서 나머지 10% 오를 때 다 이제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하루에 30% 오르는 종목 고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증권에서 5년 다니고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20년 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투자를 했지만 그런 종목을 우연히 발견한 적도 있지만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ETF는 그 변동성이 낮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돼 있어서 훨씬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 특정 종목에 내 재산을 올인하다 보면 그 변동성에 멀미가 나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꼭 팔아야 될 것 같고 언제 또 사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번민하고요. 회사에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본업에서 충실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지. 그래서 장기 투자를 ETF로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결혼 배우자도 제각각이듯이 ETF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겸손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ETF 투자가 필요하겠죠. ETF 시장의 변화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기준이나 지표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종목이 중요합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종목을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 수, S&P 500은 500개, 나스닥 100은 100개, 러셀 2000은 2000개. 너무 적은 종목은 사실상 몰빵 투자로 ETF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가격입니다. 그리고 배당 주기. 내가 매달 필요하면 매달 그 분배금을 주는 ETF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분기 정도 받으면 된다 하면 이제 분기 배당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너무 낮으면, 청산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시가총액이 한 200억대? 좋은 테마였어요. 우량주도 들어있었고요. 근데 거래한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작으니까 거래하는 사람이 적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호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꼭 팔아야 되는데 호가는 100원인데요. 저기 매수가가 8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내가 낮은 가격에 손해보고 팔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도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비용률도 중요합니다. 근데 비용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운용사들이 수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용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일부 좀 눈에 확 들어오는 테마 ETF 중에는 0.5%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도 복리로 불어나지만 비용도 복리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을 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용률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ETF 5세대 혹은 그 이상에 대비해 개인 투자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절약하셔야죠. 제가 돈 씀씀이가 젊었을 때 좀 많았거든요. 투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고, 옷도 계절마다 사던 거 안 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다 보면 돈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 지금 종목 떨어졌는데, 저거 ETF 떨어졌는데 사고 싶지. 옷도 새 옷 딱 입었을 때만 기분 좋지 계속 그 가치는 하락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우량주나 우량 ETF를 사면 그냥 뿌듯합니다. 그 주스를 또 모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절약을 해서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제 책에는 기간은 10년, 그리고 종잣돈은 1억으로 해서 뭐 10억 만들기, 뭐 월 배당으로 월 연봉 1억 도전, 뭐 이런 다양한 컨셉을 잡았거든요. 이게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이 책을 전반부까지 읽고 스스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윳돈을 만들어서 투자, 그러니까 종잣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투자하는 재미가 배가 되더라고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2030 이런 분들은 제로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저처럼 이제 은퇴가 훨씬 가까운 분들은 조금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저도 좀 늦었습니다. 이제 노후가 대비가 안 될 것 같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출발한 거니까 일단 같이 절약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ETF 본질은 개별 종목입니다. ETF를 요리로 비유하면 재료가 신선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좋은 종목들로 모인 배당도 되고 뭐 성장도 좋은 그런 ETF도 있습니다. 원래 제가 대박과 분산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컨셉을 잡은 ETF들도 있습니다. 여기선 디보라고 소개한 DIVO, 디보라고 소개했는데 주가도 좀 우상향하면서 배당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로 또 모아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주환원 의지도 좋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을 잘 팔아야 됩니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주주환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점 기업이면서 주주환원 의지도 있고 배당도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ETF 많이 소개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절약과 공부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떻게 보면 ETF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뉴스에 자동 공부가 되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게으르게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좀 말이 서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게으르게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수익률 체크하지 마시고, 그런 수익률을 자주 체크해야 되는 ETF 자체가 벌써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주주환원 의지로 똘똘 뭉친 기업들로 묶은 그런 ETF들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ETF 시장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투자자가 시장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접근법을 가져야 할까요? 이번에 한미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도 했죠.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 주요국들과 돌아가면서 하는데, 원래 미국은 적자 경제거든요. 달러를 해외로 많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소비를 많이 해서 달러를 해외로 많이 뿌려서 그 달러가 돌아서 결국 금융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거에서 그 무역 적자마저도 해소하겠다 그런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뭐 우리가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도 달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뭐 큰 바다 같다면 우리나라는 호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변의 세계 경제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결국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인이고요. 우리가 월급도 원화로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산 차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달러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뭐 엔화도 있어야 되고, 중국 뭐 테크 기업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건 분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너무 미국만 제가 S&P 500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게 기본이 있다면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업종별로 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수를 분산하시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는 모든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심지어 코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담지 못하는 게 없거든요. 채권까지도 담습니다. 그래서 ETF로 투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은 좋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특정 섹터에 너무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투자 철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심자라면 무조건 S&P 500 ETF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년 동안 주식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했죠. 이거를 이겨야지 능력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되게 겁없는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워렌 버핏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 매니저는 젊고 유망했는데 아주 과학적인 기법과 온갖 재무적 그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기술적 분석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했지만 완패를 합니다.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간에 채우지도 않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때 워렌 버핏이 산 종목이 S&P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도전해서 결국 내기에서 졌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랑 지능이랑 뭐 공부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투자의 세계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을 놔두지 않거든요. 뭐 신문지상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재밌죠. 어떤 특정
그런 미국 상황을 미리 예고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예고를 하면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기회는 여러 사람들 분산돼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투자 세계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나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하다 보면, 그리고 수익률을 체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노후가 좀 편안하게 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ETF 같은 거 공부하면서 한 주씩 일단 사보는 거. 저도 주변에 얘기했는데 잘 얘기 안 듣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S&P 500 아니면 이제 연금저축펀드 들었냐, 뭐 개인 종합 계좌 ISA 들었냐, IRP 들었냐 했는데 그 세 개를 다 든 사람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ETF와 같은 그런 금융상품을 담아서 세금을 아껴주겠다, 그런 의미로 만든 좋은 통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투자에선 실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상장 미국 S&P ETF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은 국내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절세 계좌에 넣어도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제도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액 장기 투자자에게 SPLG 같은 가성비 ETF가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주가가 쌉니다. 주가가 이제 스파이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정도니까 사시고 뭐 좀 아끼면 되잖아요. 어제도 저도 저녁에 모임이 있어 밥을 샀더니 1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SPLG 하나 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그 모임 안 가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일찍 갔으면 좀 더 잠도 많이 잤겠고, 그 다음에 SPLG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일찍 들어왔다고. SPLG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똑같은 종목이고 똑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인데 왜 이건 주가가 싸냐?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뭐 10만 원 정도 한 주는 적당하죠. 그 운용사에서 스파이를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품이지만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SPLG는 역사가 짧아서, 그래서 스파이보다는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조금 작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지만, SPLG는 워낙 글로벌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뭐 100조 정도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100조 정도로 뭐 SPLG 올인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위험할 일은 없으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더 싼 거를 사시는 게, 우리가 소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투자자에게 추천할 만한 ETF. 예를 들어 SCHD, DGRW, 디보 같은 상품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배당 ETF로 가장 유명한 게 슈드죠. 미국 배당 ETF. 제가 ETF는 종목의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ETF에 들어가려면 배당을 준 역사가 10년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장주에 10년 이상 배당 많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배당을 주기 시작한 뭐 구글이나 메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좋은 기업이지만 여기에는 10년 이상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아주 심플해서 더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배당을 줄 거면 앞으로 10년도 주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10년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배당을 계속 꼬박꼬박 받으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원금 보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슈드가 유명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이 슈드 투자자들이 올해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근데 원래 이 배당 ETF는 주가 잘 안 오릅니다. 뭐 특이한 ETF도 있죠. 우리나라의 고배당 플러스 고배당 ETF, 은행주랑 현대기아차들 포함되어 있는, 그거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30% 이상 올랐습니다.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슈드 보면 좀 아쉽겠죠. 그러나 이게 투자가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슈드는 지금은 저평가받고 있지만 반드시 또 분명히 주목받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돈나무 언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나무 언니 있잖아요. 캐시우드도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평가받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유명해진 ETF의 그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믿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저평가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 ETF의 가장 치명적 단점은 기본적으로 IT랑 헬스케어 비중이 낮아요. 주가 퍼포먼스가 높은 기업들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다 IT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코로나 시절에 화이자나 코로나 백신 만든 회사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1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유한 그런 종목들은 드뭅니다. IT와 헬스케어 비중이 낮아서 요즘과 같은 주가 상승기에는 소외된다.
이게 약점이 분명한 누구나 강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슈드는 배당 ETF고 믿을만 하지만 주가 상승기에는 소외된다. 이런 약점을 파악하시고요. 제가 책에도 또 DGRW Wisdom 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ETF라고 합니다. 요거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3년 평균 ROE 이게 좋아야 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거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중시하고 워런 버핏도 ROE를 항상 강조합니다. 15% 이상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ROE가 높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DGRW는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는 종목들이 여기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ROE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냐니까 그 기업의 경영자가 얼마나 경영을 잘했냐랑 뜻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평가할 때 어떤 실적도 있지만 주주 환원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장점이 확실하다 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또 배당률이 낮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대 이러면 예금리도 못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ETF를 볼 때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배당 수익률 플러스 주가 상승을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또 봅니다. 총 수익률이라고 하죠. 총 수익률을 보니까 배당률이 낮다고 해서 총 수익률이 낮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DGRW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배당률은 낮을 수 있다. 배당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둘 다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DIVO가 있습니다. DIVO.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추가한 그러니까 배당 플러스 커버드 콜로 보시면 돼요. 커버드 콜을 결국엔 설명해야겠네요. 이제 커버드 콜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험한 투자법이다. 아니면 이거는 매달 인컴을 주는 안정적인 투자법이다. 극명하게 나뉩니다. 커버드 콜은 쉽게 얘기하면 책에는 이제 사과 농장 주인으로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비유로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과값이 100원입니다. 사과 100원짜리를 팔려고 하는 사과 농장 주인이 있는데 사과 가격이 폭락해서 80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미리 11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원과 상관없이 내가 11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10원을 챙겼죠.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20원이잖아요. 근데 10원을 챙겼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이 약간 하락할 때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한 그 팔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콜옵션을 보유했다가 매도했다라는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쓰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이게 사과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럼 따박따박 배당도 나오고 그런 매니저들이 운용사들이 그런 뛰어나고 수억 원씩 받는 매니저들이 내 ETF에서 그렇게 굴려서 매달 인컴도 주고 정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사과값이 150원을 폭등합니다. 그러면 사과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50원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콜옵션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의 실제 수익은 10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갖고 있었던 옆집 사과 주인은 50원을 벌었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서 이제 디보와 같은 커버드 콜, 인컴 ETF의 약점은 상승장에서 주가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수도 갖고 있지만 커버드 콜 전략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보수가 높습니다. 매니저들이 일하잖아요. 비용률이 높게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수율 플러스해서 총 비용 부담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보수율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떼는 겁니다. 비용 부담률. 보수율은 이것만 공시해도 되니까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착시가 있으니까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운용사들이 그래도 조금 낮은 비용을 보여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나 여기서 하나 얻어갔다 생각하시고 그런 걸 꼼꼼히 비용률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렇게 비용률을 떼어갈 정도로 훌륭한 ETF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는 ETF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적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SOXL 같은 레버리지 ETF는 어떤 위험을 안고 있나요? 사실은 이 얘기도 꼭 하려고 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속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속스의 이제 세미컨덕터 인덱스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근데 이게 일간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설계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3배짜리. 1% 하면 나 3% 버네? 이거죠. 근데 주가 항상 오르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하락할 때는 또 3배,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의 지수가 2% 오르면 속수는 6%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 됩니다. 자, 장기 보유 시 일간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지수의 3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ETF는 지수랑 좀 다른 게요. 매일매일 결산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위로 결산합니다. 그럼 내일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수록 장기 성과는 그 원래 지수보다 크게 왜곡이 되겠습니다. 왜 매일매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불황기 때는 거의 이거 청산될 뻔했어요. 마이너스 90%니까 전액도 날릴 뻔했죠. 원래 ETF는 전액 손실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불황기 때 마이너스 90%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걸로 자랑하셔갖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제가 감히 말은 할 수는 없었는데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분들 제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는 않고요. 그거 아세요? 트럼프가 술, 담배 입에도 되지 않는 거? 저는 이 투자 세계에서 이 정도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맛보고 파괴된 거 말이에요. 내 자산이 녹아내리면 그거 너무 쓰라린 거거든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피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레버리지 ETF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서 테마주도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데요. 테마형 ETF가 갖는 매력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테마 ETF도 이 책에 많이 소개해놨거든요. 속슬같이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좀 위험하다고 해놨고요. 다른 것들은 강약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비만 치료제 ETF도 나와 있는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를 좀 의미 있게 포함시켜 놓은 ETF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 초기에는 같이 올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요즘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을 서로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놓고 살짝 이거 수정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일부 돼 있는 게 있는데 여행주 ETF나 K-팝 ETF 이런 거는 경쟁이라보다는 함께 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행 수요가 꺾이거나 K-팝이 갑자기 급락한다면 같이 안 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마치 그 무슨 골목 상권을 형성하듯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그런 여행주나 K-팝 같은 경우는 좋은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테마보다는 독점하는 1등주가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한계를 아시고 그런 ETF의 본질에 충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는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자기가 여행 그 플랫폼에 쓰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고다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킹홀딩스 뭐 이런 거. 자기 여행할 때 쓰는 플랫폼 주식을 꼭 샀대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생활 속의 주식들이잖아요. 우리 고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자기 생활에서 많이 쓰는 주식과 친해지고 심지어 확신이 생기면 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테마를 소개하는 ETF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히 추천하지 않는 거는 ETF도 결혼에 비유하다 보면 자기 눈에 맞는 배우자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제안하신 10억 자산 플러스 월 300만 원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 조합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본론격입니다. ETF 자체가 분산인데 ETF를 더 많이 넣는 이유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많이 불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제 책에는 1억 원으로 10배 불리는 ETF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장기 투자해야 되겠고요. 종잣돈 1억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한국, 금의 3분할로 하는 겁니다. 3,300만 원씩 초기 종잣돈으로 시작을 해서 매달 이제 추가 불입금을 넣어야 되고요. 그걸 10년간 반복했을 때 10배 정도 자산이 불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억 6천만 원대가 되고요. 10년 후에 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분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 매월 한 175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년 투자했는데 월 175만 원 좀 미약하잖아요. 결국 이거는 안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은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이건 이제 국내 상장 ETF죠. ETF 이름에서 코덱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산운용사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이죠. 이거는 에이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으니까 그냥 물론 조금 차이는 나는데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그래서 저 기자여서 이거 뭐 어디가 더 싸다 아까 비용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컨셉이니까 싼 거를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시시각각 바뀌더라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돼요. 여기에 3,300만 원 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자산운용사도 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타이거는 이제 다른 운용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200은 코스피 200. 여기 코스피가 빠졌네요. 아무래도 타이거 코스피 하면 너무 이제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타이거 200 커버드 콜. 그러니까 한국의 커버드 콜 전략을 넣은 게 좀 재미있습니다. 보통 미국 지수에다 전략하는데 올해 또 마침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을 두 번째로 넣고 그 다음에 에이스 KRX 금연물 이제 금을 추종하는 ETF인데 금값을 추종하는 거겠죠. 금을 넣은 이유는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입니다. 미국이 가장 주도하고 있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입니다. 한때는 비트코인도 있었지만
금은 실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자원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달러랑 연동됐던 우리가 금 태환제를 미국이 폐지하면서 이제 달러가 미친 듯이 많이 발행되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달러를 발행하면 금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 경제 구도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금융시장을 미국이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 불만인 나라들이 주로 금을 모으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뭐 유럽.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덜 모으고 있는데 우리들이라도 모으자고요. 우리가 ETF를 많이 그걸 하면 그 ETF에서 우리 이름으로 금을 쌓아둬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런던이나 이런 데 보관해 놓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인들이 금을 많이 보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ETF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싸고요. 실물로 보유하시면 비용이 비쌉니다. 1.5% 대니까 너무 비싸니까 ETF로 하시면 거의 뭐 0%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으면 요거는 제 아내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안정적으로 3분할로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없지만 꾸준하게 ETF에 적립하듯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 부업을 전체 다 투자에 넣는다든지, 왜냐하면 본업이 있고 본업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출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월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러는 거니까 이 투자가 좋은 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더 열심히 일을 만들고 특히 ETF를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투자에 덜 신경 쓰니까 본업에도 충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해서 쭉 장기 투자하시다 보면 노후에는 분명히 아마 지금처럼 벌이가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벌이는 짠 걸 선택하려면 제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월 아까 현금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가면 ETF로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월배당 ETF를 활용하면 매달 생활비나 현금 흐름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책에는 이제 월 300에서 700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400 정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 그다음에 한국, 미국 주식 이렇게 해서면 10년간 장기 투자하면 월 175니까 좀 부족하죠. 월 300짜리는 제가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200만 원대도 있고요. 200만 원대는 4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4개국의 지수에 그래서 분산 투자해서 월 2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종잣돈이 1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4개국은 한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2,500만 원씩 그 지수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되었고요. 미국은 스파이, 독일은 EWG라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EWI.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공통점이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사실 이번 트럼프에서도 난리친 이유가 미국이 제조업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 이런 거를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지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나라들 독일, 뭐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고, 사실 우리나라가 참 기적에 가까운 게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입니다. 당연히 제조업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방산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당하기만 많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한 와중에도 이 방산이나 조선이 강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입니다만 금융에서 그 정도의 열심을 낸다면 충분히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도 편안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 한번 묶어본 거죠. 여기다 중국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4개국으로 해서 2,500만 원씩 매달 50만 원씩을 투자했을 때 여기서는 15년 후라고 했는데 10년 후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15년 후에 월 현금 흐름이 각각 한국에서 114만 원, 미국 24만 원, 독일 25만 원, 이탈리아 64만 원에서 227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기간이 늘린 거는 아무래도 지수는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률이 낮습니다. 거의 1%대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 S&P 500이랑 200 커버드 콜, 그 다음에 금현물에 했을 때, 금현물 ETF 했을 때가 175만 원이었는데 이건 10억이었고요. 3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요건 한번 책에서 찾아보시죠. 제가 이 정도로 많이 썼다는 얘기니까. 2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아까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르는 건데요. 워렌 버핏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고 채권을 섞으라고 했는데 둘 다 ETF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차용해서 SPLG랑 SGOV, SGOV는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 사실상 현금이에요. 그리고 SGOV를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그 주가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입니다. 그냥 인컴, 그러니까 분배금으로 주는 그냥 ETF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는 안 오르고. 그래서 이거를 섞었을 때는 7년 후네요. 7년 후 SPLG와 SGOV.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서 매달 50만 원씩 하는데 매년 20%씩 인상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자산은 4억 대가 되고요.
월 현금 흐름은 254만 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SPLG는 지수니까 배당률은 낮겠지만 이 SGOV 단기 채권에서 주는 쿠폰 이자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자산을 생각하면서 엑셀로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행복회로 돌리는 게 즐겁거든요. 그런 계산들을 책에 많이 포함시켰으니까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금은 포함했지만 또 그 비용률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계산해 보실 분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거대로 하라기보다는 어쨌든 공부하면서 하기에 딱 좋은 게 ETF입니다. 종목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자산운용사들의 다양한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가 월급 통장 수준의 현금 흐름을 목표로 ETF를 시작한다면 어떤 ETF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지수가 좋죠. S&P 500. 100년간 검증받았고 500개 전 세계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 그래서 스파이, VOO, IVB, SPLG. 소액 투자자라면 이제 10만 원대, 한 주당 10만 원대인 SPLG가 좋고요. 그래서 이런 지수를 초보자라면 일단 50% 깔고요. 나머지 공부하면서 나머지 50%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책에는 다양한 전략이 나오는데 최근에 유행한 캐대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핵심 엔터사들한테 투자하는 전략도 있고 제가 여기에 보면 그런 엔터 회사 ETF에다가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고요. 얘네가 주로 K-팝 그 엔터사들을 계약해서 얘네가 공연 수익을 봉이 김선달식으로 거기 길목을 잡아놓고 걔네가 이제 수수료 떼기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4+1 전략이라 해서 4대 엔터사 플러스 라이브 네이션 이렇게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ETF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ETF 3개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보자시라면 지수를 깔고 나머지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K-팝을 좋아하고 K-팝 정말 그 공연장까지 가볼 정도다. 여기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K-팝 덕후인데 K-팝 투자자가 되신 분. 지금 행복 투자하고 계시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갖고. 덕후가 진정한 또 투자자로 이제 어떤 그런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재밌는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을 노리는 것과 ETF를 월급 통장처럼 활용하는 전략의 핵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들, 노후에 좀 돈이 벌리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노후를 좀 풍요롭게 보내실 분들은 좀 배당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데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쥐꼬리 수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좀 고배당 가치 배당 성장 ETF 아까 디보나 DGRW나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 좋고요. 단기적인 어떤 그런 월 현금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 생긴 그런 들어가 있는 ETF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월배당 ETF를 활용해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투자 금액과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종잣돈은 1억은 있어야지 10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20년 이상 투자하실 거면 사실 지금 당장 종잣돈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투자의 세상에서 늦은 건 없거든요. 산정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잣돈 1억을 이제 여러 ETF에 분산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미국 지수 ETF에 다 넣겠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ETF도 하나의 종목으로 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올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수렴하기 때문에 S&P 500이 그 자체로가 완전히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1억 넣고 시작한다. 아니면 제로에서 오늘부터 SPLG 10만 원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산이나 그 어떤 본인의 성향 그리고 나이 제일 중요한 건 나이겠죠. 20대라면 지금 앞으로 80년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실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 후에는 큰 부자가 돼 있을 건데 지금 내 상황이 뭐가 중요해. 지금 좀 아끼고 미래의 나의 멋진 모습을 위해서 양보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에는 ETF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연령, 소득, 리스크 성향에 따라 ETF 조합을 어떻게 달리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노후를 위한 최강조합이라는 의미로 소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배당 커버드 콜 플러스 채권 혼합 플러스 금현물 ET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 기업 중에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 매달 따박따박 인컴을 주는 그런 전략이 포함된 미국 배당 커버드 콜에다가 채권 혼합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도 사실 S&P 500 중복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 국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권 혼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굳이 특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채권원합을 따로 설명시키고 싶은 이유가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30%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S&P 500도 IRP 기준으로는 위험자산이거든요. S&P 500만으로 100% 채울 수가 없습니다. IRP 계좌에. 그래서 무조건 30%를 안전자산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채권 혼합이 되거든요. 여기에 70%가 뭐 S&P 500이 돼 있거나 50%가 돼 있거나 30% 이상 채권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섞으시면 IRP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IRP가 해결되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채권 혼합이 있고 아까 금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은 과거에 달러와 같은 동등한 지위였다. 비트코인이 해보지 못한 지위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그거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구조긴 한데 어떤 것도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면 미국이 반드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란이 그랬었죠. 이란이 이제 원유 결제를 갖다가 이제 달러 이후에는 이제 원유가 들어오거든요. 원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도전했던 최초의 국가가 이란이었고 그래서 이란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때 정치적 이유로 폭격을 가했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달러 패권을 도전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달러의 지위에 올라가 봤던 이 금은 다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달러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 계속 채권도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장기물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돌려서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예하는 그런 그래서 그걸 보고 미국이 붕괴할 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뭐 8, 9%는 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특히 한국인 국제 정세에서는 좀 변두리국일 수 있죠. 그럴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가 리스크죠. 그래서 뭐 일부 자산은 달러로도 갖고 계시고 달러 표시 자산도 있으시고 뭐 채권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분산해서 그 방법으로 이제 ETF가 좋은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5년, 그 다음에 신문 기자로서 20년. 그 25년을 또 투자를 함께 했거든요. 5년간은 고객 자산을 불려주겠다며 항상 가격이 오르는 급등주 쫓아갔었고요. 그래서 개인 손실도 컸고 고객들도 많이 손실을 봐서 제 개인 돈을 메꿔주면서 옛날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증권 영업을 하다 보면 그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신문 기자로 접어드니까 완전히 이제 그 세계랑은 좀 멀어질 뻔 했는데 또 다시 증권부, 그 다음에 산업부, 뭐 금융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취재 현장을 또 밟게 됐죠. 그래서 느낀 거는 결국 마음 편한 행복한 투자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밤낮으로 만약에 주식 체크하시고 수익률 체크하면 그런 종목들 특히 급등락주,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시면 마음 편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ETF를 사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편안함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철학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고 제가 취재한 거 이외에 또 쉬는 시간에 사람들 만나면 항상 떠들었던 얘기들이 이런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공감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딱 정리를 했으니까 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제 책을 보면 되는 거고 보기 싫으면 이제 안 봐도 되는 거니까 모두한테 좀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고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불행에 더 가까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공부도 할 것도 많고 시시각각 변하니까 ETF도 좋은 게 계속 나오니까 계속 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책이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보기 좋게 나오는 순간 그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서 이제 주변한테 드렸을 때 공감도 없고 이러는 순간에 행복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또 수익률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작가로서의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얻었으니까 회사에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독자님들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는 자연스럽게 되는 구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일부분은 돈이 될 수는 있겠죠.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신 일을 하시면서 자산을 편안하게 불려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 이 책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장기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정말 자유로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